오늘 사회를 맡은 안산대학교 국악아카데미 교수 김미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망안산대교 박경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상록을 김철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상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시의 나정수 도시환경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정청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화문건평화센터 소장이신 황재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대철 국회의원 한동안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산시를 방문해 주신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협회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철 대표님과 한국문화예술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도의 한국문화를 보러 민규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도의 보러 이전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양문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박사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시민의 김정희 회장님과 박영국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시 경찰여성맹동단 최필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세토도파크 전략사업본부 서한석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현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학교 최영덕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민의 김동환 회장님께서 강원도가 재난당해서 현재 강원도에 계신데요. 강원도에 계셔서 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러셨지만 이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 상세한 단체인 또박이 배정현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전원훈이 박소동대과 심정현 센터장님과 회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나영수 원장님과 회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광역사센터 황일성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도의 안산시 여성 어린이 총연합회 김민정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안산시 국토 성형학자주 서정상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주의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산시 의회 전 의장님이신 김송식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엄청 기대요. 여기 직함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교육비전 특위인데요. 그리고 남북 공동 평화교육위원장 김대철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복식 선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식 이대장이신 박찬수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한번 다 답변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이후에도 인사드리도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고 계신 강원도민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요. 하루빨리 복구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위로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희망안산은 꾸준히 자원봉사를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 공동체 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한반도에 봄이 오는 요즘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시간 동안 많은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로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정청래 19대 국회의원님, 황교안 박사님과 국민회담 그 이후에 평화체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안산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살만한 상생도시 안산이 보다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는 안산이 되는데 저희도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한반도와 평화와 번영의 길이 속히 열리길 바라면서 하는 사회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살만한 생생도시 안산에서 특히 국민회담 이후에 토크쇼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크쇼에는 패널로 참석하신 정세현 전 장관님, 그리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을 다 외우게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잘 해석도 하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판도라에서도 그 어느 의원님보다도 더 활약이 활발하신 정창래 전 의원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진행을 맡고 계신 김현 전 의원님, 내가 지금 소개하는 전부 다 앞에가 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올해는 내년에는 꼭 떼기를 여러분들 박수로 꼭 떼주시고 황재호 민화협 정책위원장님과 또 이현철 남북경제협력 대표이사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는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안 게임에서는 단일팀으로 그럼 이상 가족 3공과 또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공동 번영을 위한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통일을 영원하게 되었던 남북 통일은 꿈만 같은 일이 아니고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 안산에서 그 꿈이 현실로 바꾸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 안산 생생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안산 이외의 지역에서 안산을 소개할 때 이렇게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세월호의 슬픈 아픔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희망의 도시 그리고 생생한 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안산시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말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주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희망행사님 박경화 대표님 그리고 또 평회원이 계시는 김현 총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고성 속초의 화마가 조기에 진압이 돼가지고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 양양 화재 때는 삽시간에 천년고찰 낙산사가 탈 정도로 어려울 텐데요. 이번 화재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도도 세었고 바람도 세고 수목도 우거지고 또 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기 관리 능력이 정말로 잘 발휘되어서 조기에 진압되고 인명도 다치지 않는 대로 세계적으로 화재 진압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샘플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어떤 분은 저한테 수단을 보고 전화 와서 마치 IMF 때 온 국민들이 TV에 앞에 서서 IMF를 극복하는 모습을 이번에 국민들의 힘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화재 진압에 애를 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정부 중앙부처 안 방문객들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치적 성향이 틀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정치적 성향이 같다는 분들만 들으시고 저 정치적인 틀린 분들은 좀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4.3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좀 어렵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차피 어려워지는 그런 일인데 뭐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하는데 만약 이번에 오늘 그 강사로 나오시는 정청래 의원께서 당의 현역으로 계시면서 이번 재보궐선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고소 또 통일이 가서 좀 활발한 활약을 했으면 이기지는 못했어 최소한 5,500개까지 따라가서 우리 당이 역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아쉬움 같습니다. 제가 왜 정청래 의원님을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시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다지 가까운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우리의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 당이 좀 더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파워풀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좀 밖에서 계시면 또 크나큰 활동을 할 거로 기대를 보이고 있고 어차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뭐 남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식견을 발표하는 것이니까 아마 저희 귀담아 듣고 정청래 의원님의 여러 가지 남은 문제, 큰 문제에 대해서 잘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세 명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세현 박사님이 1945년생이고 대학을 들어간 연도가 1965년도에 들어오셔서 올해 그러고 보면 50년 가까이 통일 분야를 연구하셨죠, 정세현 박사님이. 55년? 제가 65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에 대학을 들어오셔가지고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그냥 한 길로 이렇게 쭉 달려오신 분인데요. 황재옥 박사님이 제자 1호입니다.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님의 제자 1호 황재옥 박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제자 1호입니다. 맞죠? 그리고 제가 제자 3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자 1, 2, 3호로 저는 자칭 3호고 사실상 이 두 분은 1호, 2호 맞습니다. 그래서 정세현 장관님 모시게 됐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북미회담 부부 초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옥입니다. 다른 정세현 장관님이나 정청래 의원님보다는 인지도는 낮지만 나이에 비해서 지금 새로 뜨는 별입니다. 하실 때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국회의원 똥 떨어지고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2번씩 강연 다니는데요. 이 정도 박수 받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연을 이렇게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운전기사가 박사님, 저도 이제 한 수백 번 했다 보니까 저도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자네가 해보게. 똑같이 아인슈타인처럼 강연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운전기사가.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정도 질문은 내 운전기사도 할 수 있다. 나와서 좀 얘기해라.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답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세현 장관님의 실질적인 1호 제자고요. 저도 자칭 2호 제자인데 어려운 질문은 그 운전기사 그분 오셨을 때 하시고 아는 것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정청래 의원님, 이 책 왜 쓰셨어요? 네? 이 책 왜 쓰셨어요?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정세현 장관이 가히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을 평생 하셨는데 공무원의 좁은 시각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통찰력과 해안 이런 부분에는 정세현 장관만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2018년, 19년 이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이분의 고견을 좀 대중적으로 알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45년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친일파들은 해방이 되는 것이 두려웠죠.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지금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암암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한반도 평화를 교묘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물리쳐보자.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황재욱 박사하고 셋이 만나서 이런 책을, 대중적인 교과서 같은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주로 알맹이는 정세현 장관님과 황재욱 박사가 채우고 저는 앞에서 바람잡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묻어가신 거죠? 묻어가기일 뿐만 아니라 숟가락 얹기. 무도가 건 아니고요. 사실 책을 갖다가 좀 더 수준 있게 쓰기 위해서 직접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가신 분은 정청래 의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정 의원님께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그런 어떤 진정이 충분히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참 겸손인으로서 내가 맞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베를린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제가 이 책의 어린말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 얘기를 썼잖아요. 네. 네, 뭐라고 썼어요? 한 정치인, 한 제 어머니. 예. 그얘기군요. 여러분, 우리 분단 70년 동안요, 미국이, 그것도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신경 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미대사, 그러면 국무총리 한 분 정도 주미대사로 가는데요. 그분이 만나는 파트너가 과장 정도입니다. 미 국무부.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본인 일처럼 챙기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한 증거를 제가 머릿말에 썼는데요. 우리 김현 전 의원이 평양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을 당했어요. 어머니 상을 당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북한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이징으로 갔다가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북한의 실세 중에 한 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평양에서 북한에 내린 차를 타고 개성공단까지 와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태도가 변화된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북한도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그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성의 있는 태도, 그것이 변했다. 하나의 작은 근거로 제가 우리 김현 의원 얘기를 제가 머릿말에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욱 박사님 최근까지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그 최근에 미국의 기류 네.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중단되고 나서 언론의 흐름이나 아니면 미 정가의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조금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바로 미국을 1월 18일 날 갔는데요. 잠깐만요. 이분이 무슨
한반도 평화와 북미회담 때문에 미국 간 건 아니고요. 할머니 되려고 갔습니다. 여기 보여도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손자를 보게 됐습니다. 간 김에 연구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정의원님하고 북콘서트를 지방 곳곳에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18일 날도 제가 미국에 가지 않으면 같이 이제 북콘서트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방에서 하는 게. 근데 애가 기다려주지 않잖아. 갑자기 그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미국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 가서도 우리 그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미국 이제 TV를 봤어요.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하노이라는 게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언론 동향들을 좀 살펴봤는데 아이고 심한가 제가 마이크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론 동향을 봤는데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 한반도가 발전이 되고 진전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2017년 11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쟁이 날까 미국이 언제 북한을 갖다가 공격을 할까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격을 할까 굉장히 안보 불안에 있었던 게 바로 1년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판세가 바뀐 게 2018년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4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굉장히 아주 속도감 있게 발전이 되어왔었습니다. 지금 아까 김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것이 그렇게 그 하노이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 국내 정치는 어땠냐? 그 당시 미국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는 그때 뭐였냐면 호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하러 갔지만 국내 정치에 정신이 없어서 저거는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거다. 라는 그 정치 평론가들의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혹시나 했습니다. 워낙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첫날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했었었는데 미국의 어떤 정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 정치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았고 자기에 불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북미 간의 어설픈 합의를 하는 것보다 노어질러서 자기가 정치 상황을 다시 한번 관망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본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갖고 2019년도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회담을 할 거냐? 잘 될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될 거다. 올가을쯤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거다. 라고 제가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틀리면 정세현 장관의 손에 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미 3차 정상회담을 해서 서로의 정치적 이득이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홍보 캠페인을 이걸 통해서 해야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제재를 좀 완화시켜서 경제 발전에 업적을 과시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독해 이 북미 회담이 4반세기 25년간 일끌던 문제인데 서로에게 예의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2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해달라, 잘 부탁한다 8번 얘기했어요. 또 끝나자마자 미국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바로 했는데 그때 심정을 제일 나타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끝난 것은 보통 같으면 다 김정은 책임이다 이렇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도 나도 준비가 덜 돼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노이 회담의 결렬의 책임이 나한테도 50%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아마 인생에서 최초일 거예요. 이게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그 정도로 이 북미 회담을 깨서는 안 된다. 완전히 결렬시켜서는 안 된다.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폭스뉴스와의 직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최선희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절대로 트럼프의 코트를 건들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절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만났을 때 뻘쭘하지 않도록.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굿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 때도 제일 강조했던 것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거든요. 좋은 친구 관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정칠정상 올가을쯤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다 하는 예언을 드리고, 정세현 장관님 이따 오셔서 혹시 저하고 다른 견해를 말씀하신다면 황재옥 박사의 손에 장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은 이정명 대표 아니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손에는 장을 장을 주시지 마십시오. 네, 가장 확실한 정치적인 구조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가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코원 청문회와 뮬러 특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대내 정치적으로 재선 가도를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풀지 못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반기득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군산 복합제다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거와는 약간 연결고리가 좀 덜 연결이 되어 반기득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 의원님의 의견에 그 어떤 예언에 적중력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제 스승님이 오시면 제 판단이 맞는지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저는 올해 아닌 것 같아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참을 기운 얘기 그만하시고요. 올해 해야 돼요. 참견인, 네, 이 시대의 참견인, 네, 알겠습니다. 참견인이 진행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게요. 이제 우리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일본 정부의 반응이나 일본 정부의 겐세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정촌 의원님? 지금 이제 북일 정상회담도 이제 언젠가는 돼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하는 이런 행보가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독일은 벌 받는 차원에서 동서독을 분단이 됐죠. 일본은 분단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일본 지금 평화헌법은 미국이 만들어줬어요. 대신 우리가 분단이 됐죠. 근데 일본이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 6.25 전쟁 때 무기 팔아서 일본이 일어났거든요. 일본은 이런다가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본의 전범이 세운 재단이 있어요.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여기에서 미국 정계에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수천억을 써요. 그래서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미국의 정치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아마 유대인 조직 다음으로 일본이 아마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한 자리 깨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움직인 것 같아요. 뜬금없이 일본 얘기만 합니다. 하노이나 미국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미 관계는 수교가 목표인데 비핵화를 통해서 수교가 목표인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 북한이 일본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일제 배상금 지금 돈으로 계산해서 약 200억 달러 20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세계안전 보장은 미국이 하고 북한의 경제적 보장은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책임지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으로는 우리도 한 달이 껴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간섭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간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바로 우리의 통일을 막는 원심력입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통일을 하면 굉장히 남북한에 굉장히 윈윈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일 수도 있고요. 러시아는 요새 조금 빠져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행동을 보면 우리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군수물자, 패전 후에 저렇게 갑자기 경제 발전을 한 거는 우리나라 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단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측면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 교류 협력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북한을 많이 알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를 알아야만이 90년이 든든해야만 통일을 방해하는 일본, 중국, 또 무기를 팔고자 하는 미국 그런 나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또 왜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느냐? 북한이 완충국가였거든요. 북한이 자기네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미국 세력에 대항해서 막아주는, 그러니까 범퍼라고 그러죠. 범퍼라는 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완화해 준 건데 그게 바로 북한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온다. 대사관 들어오기 전에 연락사무소겠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 지금 형편으로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이 그래 선 비핵화 후보상이 아니라 단계적 동시적으로 가라라고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심 한반도가 미국 남한 주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제 4월달이죠.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일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4월달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의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오면서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세력보다는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더 잘 알아야 되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갖고 그 다음에 원해야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배운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현실이 반영화되는 뜻이죠. 지금 요 바로 국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 박사 얘기했더니 독일 통일 과정을 제가 잠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69년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동방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34차례 회담합니다. 첫 번째 회담 협약을 한 것이 우편 협약입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자. 이게 1970년에 처음으로 맺은 협약입니다. 34차례 회담을 했어요. 근데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속해 있는 정당이 우리를 치면 민주당이에요.
근데 민주당 정권을 잃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바뀌었어요. 햇볕 정책을 계속했습니까? 없애버렸습니까? 없애버렸죠. 독일을 못 없앴어요. 왜? 서독 주민들, 동독 주민들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햇볕 정책을 바꾸면 안 된다. 통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전 정권의 햇볕 정책, 독일은 동방 정책을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자유한국당이 햇볕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통일할 수 있었고요. 서독이 잘 사니까 동독에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19년 동안 575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60조입니다. 1년에 3조씩. 그러니까 동독에서 서독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게 되니까. 그래서 통일되기 직전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 탈레전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질감 없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바로 통일할 수 있었다. 그러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햇볕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폐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럼 뭐냐? 남남 갈등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야 남북 갈등도 적어진다. 그걸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정부가 누구냐? 문재인 정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통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도 올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냥 임기원의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 라고 제가 힘줘서 얘기합니다. 박수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남남 갈등 아까 이제 대단히 강조를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남 갈등 때문에 이것이 자초가 될 수도 있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은 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남남 갈등에 대해서는 특히 또 박사님이 할 얘기가 많으시고 또 정청년 또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그러게요. 우리 그 남남 갈등 지금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안산시장님을 만나면서 안산시에서 특히 그 남북 간의 협력이나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 남북 간의 서로 화해 협력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떤 그 통일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국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남남 갈등 속에서 또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갖다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그 논리나 정책, 전략이 무엇인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에 무슨 일을 했죠? 오히려 모든 걸 다 막아놓고 다 단절시켜놨습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동안에 굉장히 빨리 수습이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서 나아가다 보니까 뭐 이제 반대하는 사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 후에 한민족, 한반도, 우리 남북한의 그 어떤 경제적인 순위나 대외적인 국가적인 어떤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갖다가 방해한다. 일찌감치 자기 나라 것도 아닌데 91년도에 우리나라 통일 비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분단되어 있어야 돼. 통일 비용은 퍼주기야. 너무 많이 너희들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들은 우리 힘으로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라고 발표한 것이 91년도에 발표한 일본의 우리의 통일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언제냐? 2007년도였습니다.
중앙대지 신창민 교수께서 아니다. 그럼 정확하게 한번 통일 비용을 계산해보자. 그때 나온 것이 군사,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고 있죠. 2006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제일 많이 산 나라가 우리예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미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산 나라가 저희 나라였어요. 그런 비용이 군단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인들, 우리 지금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요새 이제 핸드폰 나가니까 좋아하죠. 군대도 어떻게 보면 모범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된다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통일로 찾아올 수 있는 편익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금 이제 뭐 안산시에서는 굉장히 복지라든가 뭐 그 복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비라든가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그거를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거의 정확한 모델은 바로 우리가 동서독 통일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되고 북한을 바로 알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북한과 대결이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근데 저도 북한을 알고 공부하면 알수록 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의 그 미래 전망은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성공단 계약서를 쓸 때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질문했습니다. 800만 평의 공장을 짓고 1200만 평의 배후 도시를 지어서 30만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는데 개성시 개성군 출퇴근 가능한 인구가 30만이 안 된다. 30만 노동자를 어떻게 충당하려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5법께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이 10개가 생긴다. 그럼 인민군대 5법께서 보내야 돼요. 공장에. 개성공단은 전쟁 방지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80만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을렁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군대가 30만이 많아요. 비정상이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260만입니다. 15억 인구예요. 우린 7,500만 인구인데 180만이에요. 중국 인구 대비한다면 13만이면 돼요. 우리는 한반도는.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13만? 야, 그럼 남부는 어떻게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좋다. 그러면 180만의 군대를 절반만 줄이자. 90만만 유지하자. 남북이 그것도 같이. 그럼 국방비가 예를 들어서 절반을 준다. 40조예요, 지금 국방비가. 1년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국방비입니다. 국방비가 절반으로 준다. 우리에게 무슨 얘기 있을까? 지금 애 안 낳습니다. 출산율이 0.98이에요. 2019년도에 0.88이에요. 올해가 어떤 해냐면요.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연도, 첫해 연도가 19년입니다. 애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가르치기 힘드니까 안 낳아요. 국방비 40조를 20조만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을 저출산 대책에 쓸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가 있느냐? 그 돈이 30만이 나는데요. 애 하나 낳아요. 출산수당은 2천만 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6조밖에 안 돼요. 대학생 100만입니다. 1년에 등록금 1,000만 원이에요. 다 부산 등록금 10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애 낳으세요. 그래도 사람이 남아요. 20조를 줄였는데 16조밖에 하시잖아요. 65세 이상 오신 분 한번 들어오세요. 지금 25만 원 갖고 계시죠?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평화가 그래서 돈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면 군인과 무기가 많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걸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현상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 국방비가 절약돼요. 그걸 누구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그거 하는데 20조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명박근혜 때 끊어졌지만 그 전부터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1146개 기업이 있었어요. 북한에 가서 직접 사업을 했어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서울의 명동, 평양시 북새통. 잠깐만요. 그거 제가 좀 알겠습니다. 중간에 좀 끼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평양에서 치맥 네.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있고, 평양에서 한복 가게를 하셨던 분이 그렇죠. 있고, 평양에서 물장사를 하셨던 분이 네. 있고, 근데 그 와중에 10년 동안의 단절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탈북하셨던 분들이 와서 평양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내용이 체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약간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그래서 1146개 기업 쫄다 망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오이셔졌죠. 못 가요. 그분들이 몇 분이 여기 망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깐마늘 사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마늘을 기계에 가면 기스나고 이래서 일주일밖에 못 쓴대요, 마늘을. 근데 북한에 보냅니다. 개성에. 그럼 그분들이 손으로 까요. 그러면 석 달을 마늘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북한 주민 2,500명에게 마늘을 까게 했어요. 근데 2,500명 가지고도 물량이 까져서 안 돼. 5,000명까지 늘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마늘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국내 마늘 쪽이 15%를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500억 매출을 했어요. 근데 오이사님처럼 스톱됐어요. 그 사장님 용달차 운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중단이 된 거예요. 이미 대학생들을 북한에 2만 명씩 보냈어요. 교류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다 중단됐어요. 남과 북이 교류가 끊어진다는 것은 남쪽도 손해고 북쪽도 손해인데 남쪽이 훨씬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북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끊었는데 3배로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남쪽이. 그래서 평화가 온다는 것은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자가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고 그리고 정이 오고 가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신체를 따지면요, 허리가 잘렸어요. 상체도 하체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허리를 다시 잇는 것은 이 신체가 정상적으로 피와 기가 통한 것처럼 남과 북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일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돈 버는 일이에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반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제도 정비를 해놓고 있어요. 인센티브,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얘기해요. 북한은 이미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공장도 자율 책임 경영하도록, 당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북한은 이미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국가 중심으로 5개 경제 특구를 만들어놨어요. 의뢰유치예요. 지역 단위로 27개를 만들어놨어요. 27번째 경제 특구가 어디냐? 여러분 적으세요. 이거 잘 열리면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의 강남, 평양의 상남지구를 27번째 경제 특구로 지정했어요. 만약에 남과 북이 잘 열려서 교류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평양시 서남지구로 일단 가서 투자할 곳을 봐야 되는 거죠. 김철민 의원님이 바로 가지고 바로 적으세요. 저 김철민 의원님 여러 번 뵀는데 오늘처럼 저렇게 열심히 메모하는 거 못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평화가 온다는 것은 돈이 온다는 것으로 그렇게 바로 직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해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지금 슬로건이 있죠.
좀 전만 해도 경제가 평화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가 경제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가 너무 많이 어렵죠. 전부 다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자영업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이렇게 피부로 조금씩 다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그다음에 요새 미세먼지 문제, 인구 문제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나? 여러분들 저희들 말할 때 우리나라가 G11, G12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OECD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인구 남은 5,200만, 북한 2,500만, 거의 7,800만, 8,000만이 되거든요. 독일이 통일할 때 서독이 6,200만, 동독이 1,800만, 8,000만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8,000만이라는 인구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G1 미국, G2 중국, G3 일본, 그다음에 G4가 독일입니다. 지금 통일 이후에 독일이 G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통일이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저희가 스스로 내린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UN, 그 다음에 외국의 경제연구소에서 우리가 UN 사무국에서 한 연구 발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30년까지 우리가 남북 경제 통합이라든가 통합이 안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금도 경제 성장률이 3.2%인데도 피부로 좀 뭔가 좀 불편하다, 넉넉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2030년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 UN 사무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구 7,800만, 8,000만이 되죠. 지금 G12, G6에서 우리 보고 영국과 프랑스를 누르는 G7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G6가 영국이고 G7이 프랑스예요.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이전에 통합이라도 된다면 경제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G6, G7 됩니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 아마 여러분들 같이 들었을 거예요. 짐 로저스가 3월 달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근데 하노이 회담 관련되면서 짐 로저스가 평양을 방문했다는 보도 아직 없죠. 짐 로저스는 돈 냄새를 맡는 귀재입니다. 그 사람이 아시아적 투자가 다 정리를 했어요. 뭐냐? 북한이 개방이 되고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자기 전 재산을 들고 들어가려고. 그것도 3월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실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로저스가 못 들어가는 거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지금 북미에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는 허락이 됐었어요. 네.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하노이 회담에서 선박에서는 로저스가 북한과 보고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정세현 장관님이 정말 안산에 빚을 많이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못 오시는 거 보면 안산에다가 시장님 정세현 장관님 외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통일부 장관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통일부 장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남측에 이 손가락 5개 안에 꼽을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그 북측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분이라고 치면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정세현 장관님의 영향력? 딴짓하다 잘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의 북측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 남북 뭐 교류나 협력이나 이런 걸 할 때요? 북한은 남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된다는데요. 국적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시장님 평양에 간다 그러면 김현 의원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북쪽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아침에 뉴스 공장도 다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래서 정세현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영이 특보 같은 경우 이분들이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참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정세현 장관 오실 것 같은데요. 정세현 장관 같은 분이 그래도 지금 발언권을
모릅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공무원 출신이 참 이러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분을 싹으로 모시면 배울 게 많겠다. 그래서 내가 자체에서 그 문화생으로 제가 들었는데 좀 있으면 정세현 장관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대신 제가 오시기 전에 우리 정숙경 실장님 잠깐만 좀 나와보실래요? 저분이 1146개의 기업, 북한에 가서 기업 활동을 했던 분들의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운영 지원 실장을 하셨는데 잠깐 올라오셔서 한 말씀 하고 내려가시죠. 이분이 산 증인이에요. 북한에 가서 기업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서울에서 안산까지 왔는데요. 좀 전에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남북 경제협력을 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오픈되기 이전부터 1989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1146개의 기업들이 함께 있는 단체 산업법인 남북경제협력협회 운영지원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북경제협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금강산 관광이나 또는 그 개성공단의 문이 열리기까지 또 그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시고요. 좀 전에 이제 금강산 그 2만 명씩 청년학생들을 보냈었던 그분 유동호 대표님이라고 제가 모셨던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이분들 1146개 기업들의 이제 대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지내시다가 작년에 이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 그 1146개 기업들의 대표님들은 지금 유동호 대표님과의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고요. 그런데 정부로부터의 어떤 보상이나 또는 지원 대책 전혀 전무했고요. 그나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책임성을 인정하시고 최초로 이제 지원을 좀 작년 7월에, 작년 9월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것조차 사실은 1146개 기업 중에 95개 기업에 굉장히 극소량만, 극소수의 기업들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비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북한에 가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초에 그 저희가 이제 교역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질 좋고 값싼 제품들을 우리 남측에다 소개하고 값싸게 파는 그런 일부터 이제 그런 교역을 하셨고요. 거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고사리나 또는 수산물 한동안 그 조개 구이집이 굉장히 성행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조개구이 같은 그런 수산물들 들여오신 분들도 많았고 또 북측에 그런 어떤 술 이런 것들 들여오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위탁가공이라고 해서 92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원부자재를 북에 보내고 완제품을 들여오는 이런 위탁가공 형태의 그런 그 기업들이 좀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제 아동한복 예단에서 하는 그런 아동한복 그리고 아까 예담 아시죠? 예담한복. 그걸 북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부자재 1000을 이제 보내면 거기서 아동 한복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북한하고의 이런 위탁 가공을 통해서 사실 이 예담이 그 남측에서 국내 아동복 시장의 1위를 석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중에 이제 뽀로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뽀통령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뽀로로의 그 기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기술을 북측과 함께 이렇게 위탁 가공을 저희가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깐마늘, 그러니까 마늘을 제주도산 마늘을 기성에다가 주어서 거기에서 이제 깐 마늘로 가지고 들여오게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은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서청산수라는 북한에 있는 그 국보 56호로 지정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굉장히 탄산수인데 북한에서는 피부병 치료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 위장병 약으로도 사용을 하는 국보. 과음 후 마시면 바로 깬다는 그물. 네, 맞습니다. 네. 과음 후 다음날 바로 수치해소에도 좋고 그런 치료제로 사용되는 그런 물을 이미 저희가 들여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사 조치가 중단이 됐던 거죠. 또 강서청산수와 비교할 수 있는 물이 또 금강산의 금강산 샘물이라고 있는데 그 물도 저희가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여기 이제 큰 게시 왜냐면 하시는 분들은 5명만 선정해서 요분한테 소개를 제가 무료로 상담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0년, 20년 동안 북한에 가서 기여했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문에 망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열리면 다시 가서 떼눈을 볼 사람들이에요.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걸로 무료로 김기다 고문님 네. 여기 신청하시죠? 네, 부모님들. 저는 이미 해봤어요. 사업을 안 해봤죠. 북한에서 그 들쑥도 수입에다가 우리 언론노조 그 조합원들에게 3,000병을 수입해서 팔고 이렇게 조합이 충당하고.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할게요. 잠깐 찍었습니다. 자, 그 개성공단 처음 할 때요. 우리 남쪽 노동자는 북쪽 노동자랑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남쪽 노동자 월급은 300만 원, 북쪽 노동자는 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6만 원이에요, 6만 원.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노임이 쌓여요. 그러니까 북한에 진출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9년 동안 막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잘 풀리면 북쪽에 가서 사업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중개 없이 이분들께 소개를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왔을 때 제가 지금 강북구청 강북문화예술대원에서 강연을 1시간 하고 오는데 비가 오니까 저들이 3시간 걸리셨죠? 아니, 너무 많이 막히네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이렇게 빠질 수 없고 죄송합니다. 네, 장관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감사했습니다. 발언 기회가 많아가지고 발언 기회가 많았습니다. 늦게 오시다가 이제 혼자 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아직은 여기가 제 숙제자입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번째고 여기 작년에 3번째를 자체로 들어왔는데 오늘 저는 제가 제자들을 좀 띄우려고 늦게 왔습니다. 오늘 예단 예측가 되면 그렇고 4월 10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조금 예측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대북 특사 가서 북쪽이 얘기를 듣고 그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요구를 좀 미국 측의 대북 요구를 맞추도록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오늘 벌써 6일이니까 11일 전에 특사하기에는 대북 특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동 대통령이 다녀오신 뒤에 특사하고 쪽으로 특사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마음을 좀 전해주는 그때 3차 국민 정상회담 이게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가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내년으로 예언했습니다. 저는 내년으로 예언했고요. 올 가을로 예언했습니다. 아이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올가을쯤에 3차 국민 정상회담 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여름입니까? 아니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년
작년 말까지 2016년부터 시작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로 넘어가면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 중에는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기 어렵고 또 하나 그 방은 사실 트럼프라고 제가 봅니다. 트럼프가 내년 11월 3일 대선에 나오려면은 적어도 1년 전쯤에서는 뭔가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핵 문제 해결의 희망이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은 금년 여름에 그러면 가을, 여름, 내년 제가 맞았습니다. 늦어도 가을까지는 할 것 같아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다가 표를 던졌는데요. 잘못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장관님. 왜? 손에다 장을 다행입니다. 안 지셨을 때. 아니, 틀리면 본인이 그 장관님 오시기 전에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장관님 오신 다음에 틀리면 장관님 손에 장을 지지기로 했습니다. 그 장을 안 지지면 된다는 게 이런 죄들이 저려놓고 잘못 내가 그렇게 오셨으니까요. 그걸 보고 보사하고 책임 전가라고. 저 장관님이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도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 지금은 통일부 장관은 아니지만 통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현직에 있는 조명균 장관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가장 영향력 있으신 한반도 평화의 현인. 예, 현인. 예. 근데 세 분 한번 스타일을 좀 비교를 해주시죠. 세 분에 대해서. 누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예. 네.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햇볕 정책에 대한 소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철학 수준으로 계십니다.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미 햇볕 정책의 틀이라고 짜여 있었죠. 추진을 한다 했으니까 그때 4월 18일 장춘단 요새 때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제가 대학원 1학년이었습니다. 1971년. 그때 이제 어떤 논리로 남북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냐면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적대 관계를 서서히 끝내가고 또 중국과 미국도 곧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72년 2월이면은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만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전에 71년부터 사실 문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에서 그런 정보가 가지고 있었죠. 미국, 소련, 미국, 중국이 이렇게 간다면 남북 간에도 이렇게 사실은 되지 않느냐. 기자교육도 하고, 체육교육도 하고, 비상가족 성공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소, 미중, 화해를 우리가 활용해서 그 시기에 남북관계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김대중 후보가 빨갱이 딱지가 붙는 원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북한하고 교류를 하자고 하느냐? 이상가죠? 스포츠를 태권도를 막 그래서 그때 또 빨갱이 딱지가 붙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그렇게 그걸 빨갱이 딱지를 붙여놓고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 바로 71년 8월 12일 날 북한에다가 이상가족 상봉 사업을 협의하면 적시적 회담을 하자고 제안해요. 그리고 적시적 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김대중 아이디어입니다.
이 상대적 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김대중 후보였었죠. 그래서 그게 그 적수회담이 그렇게 제안이 되고 적수회담이 시작이 되면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것이 70년에 생기고 그리고 또 7.4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의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대로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사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었었다. 그러니까 27년 후에 그건 이제 대통령이 됐죠. 저는 77년에 통일을 들어서 쭉 박정희 정부 말년부터 계속 통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오태훈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것이었고 그건 박정희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분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문민 대통령이고 군인 대통령이 아니고 불구하고 대북 적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는 그때 청와대 비서관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상도동에 무슨 뭐 줄이 나서도 아니고 그냥 통일버스 한 사람 보내면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대북 적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교련용 2층 뜯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서 98년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햇볕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그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 계속 견제를 가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미국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타락합니다. 대뜸 노라고 하질 않아요. 살살 달래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우리 김현련도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쳐다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화법은 특이하대요. 자기 얘기를 먼저 하질 않아요.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요. 다 옳다고 그러고 동의해주고 끝에 가서 그런데 나도 당신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하면서 사실은 상대방 얘기를 슬그머니 붙잡으면서 자기 얘기를 내놓고는 우리 이렇게 다 뜻이 통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클린턴도 그런 식으로 부서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에서도 견제가 많이 들어왔죠. 그분은 대통령 처음부터 미국 안 가면 어떠냐, 사진 찍어만 미국 안 간다는 소리에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경계를 했었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 남북관계 햇볕 정책 개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기조를 잘 유지해 나갔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행사됐지만은 가끔 북한이 조금 잘못된 일을 많이 하죠. 이쪽에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잘해주려고 하면 곤란한 일을 많이 해요. 그때는 그저 같은 비슷한 케이스에 김대중 대통령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안 내고 어떻게든지 그걸 잘 정말 국민 여론이 역류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가면서 또 미국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화를 벌컥 잘 냈죠. 노무현 대통령 화를 벌컥 잘 냅니다. 그래도 초심은 잃지 않고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복이 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러면서는 세븐 대통령이 햇볕 정책의 추진자로서 갔지만 근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국제 환경은 훨씬 더 좀 험악합니다. 원인을 못 판단하죠. 북한의 핵 능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을 키운 것은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제가 무슨 2년적인 성향에서 이후로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러니까 남북
거기에 틀어놓은 말을 넣고 압박하니까 압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협상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핵능력을 키우고 미사일 능력을 키웠죠. 그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주 나쁜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 또 군사력 합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실무 관료들 그것들이 아니고 호수연 그런 극히에 불구하고 지금 존 볼튼 한상으로 상징이 되는 존 볼튼 상징이 되는 군사력 합체 힘은 거대합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력 합체와의 싸움에 그걸 거진 트럼프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걸 이기고 재선해서 북핵 문제를 풀었다는 업적을 남기고 싶고 그것도 대선까지 되고 싶고 노벨상도 받고 싶고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힘들어서 개발하는 핵이지만 경제를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미국한테 주고 제재, 해제, 그리고 경제 지원, 수교 이것까지 받아내고 말겠다 하는 결심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작년 6월 26일 날 제가 제주도에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렸을 때 한 세션에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온 그 전문가가 그랬어요. 그 전문가들 일본에서 한반도 전문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 네 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사회를 볼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다음에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좀 전망해주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빨리 가져올 수 있겠느냐. 평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가 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온 오코노미 마사오라는 개요대 명예교수는 한국말 잘해요. 노동신문도 한글로 보는 사람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 운이 참 좋은 분이다. 때마침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났다. 김정은은 경제 때문에 핵을 포기하고라도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결심을 했고 트럼프는 그런 김정은을 이용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지고 미국 외교 사상 훌륭한 업적을 내놓아서 재선을 하고 싶고 둘 다 각자 욕심에나 그 비핵화를 기필코 완수해야 되겠다는 정치적 목적에 우리는 다르지만 어쨌건 트럼프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재선을 하고 김정은은 그걸 통해서 인민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기와집에서 비단을 입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인민들의 먹고 싶어하는 인민들의 세계의원을 달성시키려고 하겠다고 할아버지 때부터 하는 소리예요. 김일성이 해방을 했던 소리고 김정은이 2000년대에는 기필코 조선노동당의 그 완수해야 된다 했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다시 또 쌀밥에 고깃국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괜찮아요. 운이 좋지만 그러나 이 트럼프가 처한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또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느 당의 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보면 나한테 혹시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라고 그랬다가 자기 편하는 빨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이용해서 국회 대표에서까지 했는데 바로 이게 거의 비핵화가 돼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그동안에 대북 적대를 전제로 해서 남북 대결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밥그릇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오니까 하여튼 밥을 쓸 때까지 써보자. 이게 될 수 있으면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한 것이 두려운 사람들의 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국제정치 환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오고 있는데 때마침 김정은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낭떠러지 서 있다고 했어요. 이제 더 물러설 것 없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상대를 만났다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큰 일을 이루려면 천시, 지리, 인하의 조합을 있어야 된다. 그거 하셨거든요. 천시, 지리, 인하는 무슨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글쎄 중국에는 우리 천시, 지리, 인하 그러죠. 근데 그게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났다는 것은 요즘에 천시죠. 지리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인화가 우리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그 인화에 좀 시달리고 있고 인화가 잘 안 되고 있어. 왜냐면 실무 관료들이 대통령은 북한이 해달라는 수교도 해주고 경제 지원도 해주고 핵과 미사일 뺏어달라고 하는데 핵과 미사일이 없어져 버리면 무기 시장이 없어진다는 그 계산 때문에 군사력 합치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던 이 실무 관료들로서는 하는 척 하면서 이것이 결국 해결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퇴직 후에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쩌고 그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당신네들 같은 실무 관료들 말을 듣다가 오바마도 부시도 클린턴도 북핵 문제를 해결 못하고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나는 내 방식으로 한다. 내가 지키면 따라서는 해야 하는데 이게 톱다운 방식, 대통령의 결정에서 그걸 이해를 하면 결국 이제 실무관료들한테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항상 사고가 납니다.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 다잡고 끌고 나갈지 트럼프가 그게 우리한테 제일 큰 난제고 이번에 4월 11일 문 대통령이 와싱턴에 가셔가지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개성공단이나 김봉선 방어 같은 그 해제 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그 선물을 받아주고 오면 북한이 말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정세훈이나 홍준표들이 말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세훈 장관님 늦게 오신 바람에 저 두 분이 그래도 먼저 말을 많이 하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나마 아니라 일부러 내가 제자를 끼워주려고 늦게 왔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다 얘기를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양갑시다.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희가 사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책을 갖다가 앞에 펼쳐놓고 이름만 써놓으시면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려고요? 7시간 됐어요. 시간은 좀 늦게 있으니까 10분 정도 더 해도 되는데요.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도 질문 받나요? 플로우 질문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법이 헌법에 안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안산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안산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포럼이라고 27기까지 지금 이천한 대표님 27기까지 하고 있죠. 그다음에 통일 의견이라고 또 왜 법무스님이 하는 거기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통일운동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 곳이 아마 세속과
들어가지 않을까. 첫 손가락 안에 첫 손가락이 있죠. 위에 첫 손가락. 질문 있어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저는 좀 안사 상노을의 김천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노이 북미 회담이 모델로 결렬된 후에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께서 이 회담의 결렬의 가장 주범을 기억이 좀 똑바로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니까 주범이 막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한번 이렇게 언론에 한번 피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상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은 보수 언론에서는 제가 한 말 중에 재소년 사명으로 공만 도롱시켰는데 그것도 거두절미하고 편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2002년에 그 사람은 이미 북핵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서 북한이 결국 클린턴 때 핵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깨고 핵활동을 재가동했던 장본인이다. 그리고 2003년에는 난데없이 리비아 왕실을 또 북한한테 가서 얘기해달라고 했던 장본인이다. 그 당시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시 정부에서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공무원 차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HUP 오른쪽으로 하는 프로그램 얘기했다가 WMD 대량 사상무기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또 회담이 열리면은 북한의 선행동 선피해하고 하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력을 고도화시키는 어떤 점에서는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안 보이더니 제가 한번 싱가포르 회담 때도 가긴 갔어요. 대통령 주관해서. 근데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확대 아니 완전 천연한 데만 앉아있었죠. 그 부분에. 근데 이번에는 확대 정상회담하는데 목적에서는 셋이 앉아있고 김정은, 그다음에 김영철, 류영호 외무사, 또 이쪽에는 미국 쪽에는 트럼프, 그다음에 폼페이오 배우관 비서실장한테 셋이만 함께 있는데 갑자기 볼턴이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2002년, 2003년에 그 사람이 대북 요구를 높여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고 기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틀렸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재수없다고 했더니 아니야, 사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걸 중시했지만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진 매치 그대로 장관님 그날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언론은 그걸 중시했는데 미국에서는 아마 인디안 영화에서 서부 영화에서 인디안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백인 기병대장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그게 아마 굉장히 찢었을 겁니다. 백인 기병대장이 옛날에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은 구수형이 좀 많아요. 2002년부터 인상이 안 좋아요. 17년 전에 악몽이 교사를 하시니까 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사고를 쳤어요. 근데 이걸 최근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밑에서 놓고 뒤로 좀 물러서 있으라고 본인이 직접 다시 나서서 여기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어떻게 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 들러드는 거 보면 다시 3차 공익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쪽으로 행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답변 다 하신 거고요? 네, 다 하신 거죠? 혹시 오늘 질문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양근석 사장님 질문 좀 해주실래요? 그 시절에 관성에서 그런 거예요. 북한의 군사력이 날로 커진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미국에서 쇠무기를 사다 갖다 놔야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그 논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核미수교까지 갈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초보적으로는 연락사무소 도항 설치가
정전선언이 되면은 정전협정을 평화적으로 이제 그 바꾸는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한쪽에서 해결되면서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되고 정전선언이 된 뒤에 정전협정을 평화적으로 결치하는 그 바꿔나가는 협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군비 통제. 지금 현재 남북의 북한 군대와 남한 군대 또는 플러스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병력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절차가 시작이 될 거고 군비 통제로 지금 이미 초보적인 군비 통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를 사이로 해서 4km 이상 무슨 4마일 이상 이 안에서는 군사훈련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꾸 넓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군비 통제죠. 긴장 완화고. 이 군비 통제 관계는 군비 감축입니다. 북쪽에 115만 군대, 남쪽에 65만 군대. 이거 피차 납니다. 병력을 줄이자. 그다음에 장비도 위협지역에서 줄이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평화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다고 미국은 나가는 거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되면 미국 나간다는 것도 페이크 뉴스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니, 절대로 미국은 안 나갑니다. 전 세계에 미국이 나가야 돼요. 165개국인가 그래요. 영국에도 있어요. 거기 공산당 때문에 있습니까? 미국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자기네 국가 이익을 전대시키는 확실한 견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군비 감축, 군비 통제, 군비 감축이 되면 우리가 미국에서 사와야 되는 미국 그 무기 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40몇 조 돼 있는데 4천 몇 조? 46조죠.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은 4천 한 2,300억 달러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지금 국방비입니다. 420억 달러. 그 중에 4분의 1이 미국 무기 사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정전협정이 평화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가 교환 설치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관계가 줄어들면 정치적인 적대관계가 줄어들면 군사적인 적대관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평화적으로 나타나는데 비핵화는 별도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북한도 남한을 상대로 한 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고 우리도 줄일 수밖에 없고 되면 미국 무기 사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0억 달러를 다 무기를 안 사, 100억 달러 중에 100억 달러가 미국 무기 사는 거니까 그건 무조건 안 쓴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좋아져도 또 통일이 돼도 국경이 더 넓어집니다. 길어집니다. 중국이 있잖아요. 일본이 또 있고 이런 나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대 행위할지 모르기 때문에도 군대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남북에 180을 갔다가서 최소한 한 30만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무기를 접촉해 볼 수 있고 미국 무기를 반만 산다고 칩시다.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만 산다고 치면 그게 5조입니다. 5조면 그 돈을 노인복지에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 특히 종일 돌보미 같은데 돈을 제대로 쓰면 저렇게 인성이 고약한 선생을 뽑지 않습니다. 밥을 하면 그렇게 때리를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기도 자식을 키웠을 텐데 그런 자만 그런 쪽으로 복지 쪽으로 돌렸을 수 있다면 남북이 대결 상태를 지속하는 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국방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협력 시대로 가고 비핵화가 되고 나면 국방비를 복지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오고 그러면 쓸데없이 그 반복 잡는 사람들의 이 발언이나 그런 행동을 좀 직접 좀 나서서 제재해줘야 돼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90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통일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작은 규모의 내국 지원도 통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원래 그 부분 만들 때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를 모든 남북관계를 잘못하면 보안법에 거기에 세계 리더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일을 보안법에 제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에 좀 자기 보호장치 차원에서
교류협력과 공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27, 8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국민들의 대의식이라든지 화해협력 의지가 없을 때는 나쁘십니다. 그것도 무시하랍니다. 국민들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가 모든 걸 틀어주고 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모 출신이지만은 이제 지방정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동의모가 허락받지 않고 사후에 승인도 하나 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고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법을 고쳐야 됩니다. 교류협력과 법을 고쳐서 지방정부, 적어도 광역 자치단체 정부는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된다. 기초단체까지 가면은 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좀 있어야 좀 생각했어요. 찍어주십시오. 사전 선거에 걸리는 아니면. 세 번째, 평화 프로세스는 역시 비핵화로 시작해야 됩니다. 비핵화를 우리가 지금 6.12 북미 정상선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 다음에 한반도의 그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은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고 미국 연락사무소가 들어가고 와싱턴에 북한 연락사무소가 들어가면 나중에 그 장차 대사관으로 바뀔 텐데 종전선언은 정제협정을 이제 그러는 폐기하는 건 아니고 정제협정을 평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프로세스의 출발점입니다. 그 두 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평화협정까지 체결되면은 주한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남북이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보장 정책들이 들어가고 또 평화협정이 돼야만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쟁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해야 수교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고는 외교적인 소위 평화 프로세스 정제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라고는 정제협정 평화협정 대체하는 그 프로세스가 바로 군사적인 긴장을 현저히 완화시키고 군사적인 평화 상태를 일어나는 프로세스고 비핵화는 그 자체로서 이 두 개를 평화 체계와 새로운 동맹관계를 촉진시키는 국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원하면은 남북간의 이제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평화적인 관계가 수립이 되면은 이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돼서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사회를 합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합치는 게 통일이니까. 경제적으로 북쪽이 남쪽에 주로 의존하는 형식이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경제로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이 커질 겁니다. 교류력이 활성화되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히 이 패션이 같아지고 말투도 같아지고 노래 속도부터 달라져요. 놀라운지 지난 10월에 평양에 갔었는데 만경대 학생 소년 공연이 나와서 손님들 왔다고 축하공연 환영 공연을 오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야, 참 격정이 됐습니다. 10년 5개월 만에 제가 왔었는데 이병옥 생문치료에 가고는 못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쪽 노래는 늘어집니다. 주변님 참가하고 나는 자기네들 젊은 처녀들의 그 어떤 즐거운 마음 같은 것을 가사가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다리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이게 레드벨벳 영향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한 번 갔다 오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절에 남쪽의 그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DVD 형식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동질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치적인 공동체가 되는데 그때 가서 어떤 체제로 통일할 것이냐 것도 궁금하시죠. 보통 70년대, 80년대 학자들이 했던 얘기 있어요. 북쪽의 사회주의와 남쪽의 자본주의를 절반씩 해서 합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삶과 모양이 되고 제한의 권리가 드러나는 민주주의로 갔고 경제는 결국은 뭐 사회주의가 있지만 결국 자본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했던 소련도 지금 그걸 포기하고 자본주의가 되고 있고 중국도 사실상 자본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지만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이 경제는 자본주의 쪽으로 발전했고 정치는 다원주의, 민주주의로 발전한 것이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통일도 다원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주민들도 행복해지지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짬뽕이다. 그것은 그 뜨거운 얼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현적인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아까 장관님 오시기 전에 했던 말이 틀린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앉아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오늘 이 통일과 관련된 토론에 네. 우리 순서가 어울리네요. 어쨌든 끝까지 진짜 한 분도 나가시지 않고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희망한산 초청 토크 콘서트 국민회담 그 후 정세현, 정청래, 황재옥 교수님 잠깐 기념 촬영은 안 많이 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인사드리고요. 우리 김민희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트 들어주세요. 여기 오세요. 네. 하트 들어주세요. 어디로 가버리가 없네?